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하이 2호에,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리려면 읽기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또, 선생님 유튜브에 국어 점수 올리기 1강부터 6강까지 쫙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풀면 아픔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학습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1강부터 6강까지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 일단 1강부터 6강까지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듭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독해 방법 얘기해줬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길들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 문제 풀어보자고 쫙 풀어서 나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그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호에 나와 있는 문제를 1강부터 6강까지 보지 않은 학생은 안녕, 다 보고 다시 선생님을 만나서 이 풀이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1강부터 6강까지 여러분이 다 봤다고 간주하고 또 학습을 했다고 간주하고 하는 전제하에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은 여기에 보면은 형식 단락이 척한 비어지는 단락에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할 때 비어져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할 때 비어져 있고, 세 번째 다른 비유를 들면 할 때 세 번째 비어져 있죠. 네 번째 그런데 하고 비어져 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식 단락이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보라고 그랬죠. 문제 1번에서는 생각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한 문장에만 밑줄을 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밑줄 다 그어봤어요? 자,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이 친구는 밑줄 그은 것이 나하고 다를까? 이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밑줄을 이렇게 걷고 옆에 학생은 또 다르게 걷어요. 왜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밑줄이 다를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 또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나는 이 문장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다른 걸 중심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제 풀 때 중심 생각을 올바르게 밑줄 끈 학생이 정답을 맞고, 자기는 잘못된 부분에 밑줄 끈 학생은 정답이 틀리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거기에 입각해서 글을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 1번. 일단 문단에 밑줄 한번 거은 걸 한번 정답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밑줄 그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쭉 모두 4개의 문장으로 나와져 있죠? 어디에 걷어요? 두 번째 문장에 밑줄 친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역시 훌륭한 학생이야. 그 학생은. 두 번째 문장 뭡니까? 그런데 사람이 남과 함께 산다고 할 때에는 사람 사이라 하여도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게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다 밑줄을 그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걷죠.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신문 없는데요. 신문 없는 학생은 안녕이지. 신문 한 벽에 글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빨리 가서 방에 있는 거 신문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디다 밑줄을 그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죠. 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도리다. 자, 법이라는 것도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켜야 할 도리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아마 대체적으로요, 많은 학생들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되게 밑줄이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에서 여기서 좀 옆에 짜고 오면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자, 세 번째, 어디다 밑줄 그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다 밑줄 그은 학생 손 들어봐. 이거 아주 훌륭한 학생이야. 두 번째 문장에다 밑줄 그은 학생. 거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그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2번 문장에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삼각형 정도 할게요. 중심 내용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 문장이 뭐라고 해서 법은 비유를 했죠. 하나의 테두리다. 하나의 테두리다 라고 했고 2번 문장은 그렇게 테두리이기 때문에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테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라는 건 하나의 테두리다 라는 걸로 더 큰 것으로 정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2번의 정답을 쳤다고 해서 커다랗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에는 중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두 개의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을 고르라면 이 첫 번째 문장을 고르는 것이 좋다. 왜? 더 큰 상위 개념이거든요. 법은 하나의 테두리야. 그러니까 그 테두리라는 전제하에서 서로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죠? 자, 네 번째 문단. 여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선생님 너무 문단이 너무 긴데 여기에서 한 문장만 밑줄 치려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도 밑줄 치고 싶고 저기에도 밑줄 치고 싶고 막 유혹을 느껴. 그렇죠? 나 여기도 밑줄 그고 싶고 여기도 밑줄 그고 싶고 그런데 한 문장에만 밑줄 그으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자,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버릴 거 팍팍 버리세요. 버릴 건 탁탁탁 버리고 어떻게? 한 문장에만 딱 밑줄 그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많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는 하나의 팁을 준다면 대개 중심 문장을 찾을 때는요. 주로 어떤 거 접속어를 한번 잘 봐주면 돼요. 접속어 대개 그러므로 이런 접속어 오면은요. 그러므로 이런 접속어 박스 나온 다음에 이 뒤가 중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의해 보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밑줄을 그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 장치인 사회 규범의 죄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만들어지는 거 이런 데다 밑줄 치는 학생도 있고 막 중간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막 여기도 밑줄 긋고 싶고 막 그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싹 다 버려. 한 문장이니까 뭐 해야 돼? 뭐로 가니까 법은 뭐라고 써요? 법은 그러므로 법이면 어떤 문제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발상이나 문제 해결 방식인 법률 만능주의. 법률 만능주의는 자연히 벽에 부닥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법률 만능주의는 벽에 부닥친다라고 했어요. 이때 요거는 뭡니까? 이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의미를 본다면 한계를 지니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내죠. 단어에다 밑줄을 딱 치고 여기에 문맥적 의미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문제 내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이때 벽은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법률 만능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는 어디다 문장 그으면 돼요? 거길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문장이에요. 신났어. 한 문장이니까 밑줄 다 그으면 되겠네.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주요 어구에만 탁탁탁탁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요 어구에만 탁탁 밑줄을 그어보면 결국 뭡니까? 너무 한계가 있으니 오로지 법에만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법에만 기울이게 되면 이 법이 남용되거나 또는 오용이 된다. 남용되고 오용되어진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법으로만 매달리게 되면은 그 법으로서 남용되고 오용돼서 폐단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밑줄을 딱 그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재,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쫙 읽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요? 뭘까요? 이 제재는 뭘까요? 제재? 아, 그래. 뭐예요? 제재? 법이지, 법. 땡, 끝났어요. 제재는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무엇을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필자가 나한테 무엇을 전달하는 거야? 뭐로 정리했어요? 그것이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생각 3번. 글쓰리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답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법률 만능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률 만능주의는 뭐다? 한계가 지니고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네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걸 정리하면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았어요. 아, 제재가 법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느냐는 거죠. 이 글 쓴 사람이 문제는 뭡니까? 법률 만능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데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법률 만능주의는 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왜 그런데요? 그 근거를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밝혔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를 밝히면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도 했지만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많았을 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별력 있는 그 문제는 이런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방법이 어떤 걸 나오니까 이 글로 이 필자는 이 글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뭐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전에서 수능 문제에서 실전에 해당되는 것은 선생님이 수능 실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고요. 일단 이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한테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이 필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일단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 글에서 법을 비유해요. 왜?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비유를 뭐로 했어요?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로 했죠. 이 글에서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뭐에 비유했습니까? 그렇죠.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죠.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고, 또 하나는 뭐로 비유를 했어요? 테두리에 비유를 했어요. 테두리.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유를 했죠. 고슴도치는 너무 법이라니까 가까이 있어도 서로 거리를 두고 지켜야 할 도리가 되는 거고요. 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죠. 주장은 뭐였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다. 법률 만능주의는 한계가 있다. 그 근거를 얘기하죠. 근거를 얘기합니다. 근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거 하나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이 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악의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는 평균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평균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최악의 사태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평균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법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떤 학생들은 여기다 밑줄 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중심 내용에다가. 그런데 중심 내용은 한계에다 밑줄을 치고 그 근거를 밑줄 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는 자, 이 사람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주장에 해당되는 근거는 어떤 거냐? 이거 객관식으로 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데다가 밑줄을 치고요. 밑줄을 치고 이런 데다 밑줄 치고 밑줄 친 1과 2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법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한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방법입니다. 필자는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에서 문제지의 선택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걸 하려면 일단은 이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한 모아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해줄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독서 습관이니까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읽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뭐야? 첫 번째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뭐야? 지금 지금 사회적 동물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부별산 제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가까이 있으니까 시집나고 짜증나. 그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 첫 번째 단락은 뭐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람 사이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것을 나에게 얘기하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질문에다 무엇을 나에게 전달하는 거야? 두 번째도 뭐야? 무엇을 전달하겠다는 거야? 고등조치 얘기하겠다는 거야? 뭐야?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것도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도리구나. 그러면 쭉 얘기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법입니다. 법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해서 쭉 가죠. 법은 지켜야 할 도리야. 법은 하나의 테두리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법률만 누리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지 마. 라는 하는 이야기가 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자, 독서 후에.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좀 어려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생님, 이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뭐로 해결할 거예요?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글에서 비판을 한다면, 그러면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할 겁니까? 만약에 법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독배를 마시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법이 혼란스러워. 어떤 경우는 법으로 되고, 이러면 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될 수가 그런 것은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비판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한 편의 글을 읽었을 때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글을 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자, 이걸로 연습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제재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하는가. 그럼 그 제재에 관한 문제, 무엇에 관한 문제, 방법에 관한 문제를 실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